교재는 7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매입가액에다가 부대 비용, 그다음에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이라고 되어 계시는데요. 부대 비용 보시면 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운임, 수수료, 보험료, 하역비, 그다음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 및 통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출은 제가 아까 반품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라 그랬는데 뭐 이제 물건이 잘못되거나 이럴 때 깎아주는 게 애누리. 그다음에 할인은 매입 할인은 조기 회수나 빠르게 회수할 때, 그래서 이때는 매입 할인 아니면 매출 할인 아니면 매입 할인. 그래서 조기 회수가 빨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빨리 받기 위해서 깎아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 근데 다음 주에 돈이 필요해. 그럼 친구한테 야, 한 달 후에 주기로 한 거 다음 주에 주면 5천 원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할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 위쪽에 보시면은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10분의 2, 그 다음에 30분의 n.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일 안에 대금 지급하면 2% 깎아주겠다. 그 다음에 30일 안에 돈 갚아라. 요 뜻이에요. 그 결론은 빨리 돈 주면 뭐 해줄게? 깎아줄게. 그래서 요게 이제 매출 할인, 매입 할인과 관련 있는 건데 저희 시험에서는 한 번, 그래서 나중에 아마 문제 풀 때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순 매출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한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총 매출액에서 할인한 거랑 깎아준 거, 애누리도 깎아준 거, 환입은 반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주시면 되세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82페이지.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82페이지 보시면 수량 결정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계속 적는다, 계속 기록법, 창고 가서 확인한다, 실지 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부 정리법. 그래서 장부에다가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은 실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실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 그다음에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혼합법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계속기록법하고
실지 재고 조사법을 합쳐놓은 거라고 했었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요. 82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가. 우리 단가에는 개별, 선입선출, 도입선출,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 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가중평균법에서 실질재고조사법 쓰면 총평균법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잠시만요. 이제 나누어 지는데 어떤 게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 간단하게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만약에 1월 1일 날 매입 10대, 그리고 제가 골뱅이라고 하면 요거는 하나당 금액입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골뱅이 나오면 한 개당 금액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렇게 총 4가지의 총 4가지의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다음에 가중평균법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이제 선입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월 1일 날 샀죠?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사고 1월 22일 날 15개를 팔았는데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먼저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나중에 파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5개 남겠죠? 왜냐면 20개에서 15개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0원짜리가 남느냐 아니면 1,200원짜리가 남느냐 이게 문제인데 선입선출법이니까 1월 1일 거 먼저 팔고 그 다음에 1월 11일 거에서 5개만 팔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200원. 그래서 6,000원.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10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10개에 1,400원에 14,000원. 그래서 얼마 남아요? 월말에 2만 원 남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후입선출법.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실 거는 이제 후입 선출법. 그래서 후입 선출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아요. 내용은. 10개, 10개 사서 20개가 된 다음에 15개를 팔았죠. 그럼 5개가 남는데 중요한 거는 파는 게 후입 선출법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파는 거죠. 그래서 1월 11일 거 먼저 팔고 그 다음에 1월 1일 거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겠죠. 1,000원. 그래서 얼마가 남아요? 5,000원. 그래서 5,000원에 14,000원이니까 월말에 19,000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결과값이 똑같아.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실 거는 이동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가가 틀린 경우 단가를 다시 계산해라. 그래서 이동에서 평균 낸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매입이에요. 매입 단가가 틀린 경우. 매출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00원이고 밑에는 1,200원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때는 다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10개니까 20개. 그 다음에 10,000원, 12,000원이니까 22,000원. 그러면 나누면 1,100원. 이렇게 이동해서 평균 낸다. 그래서 이동 평균법. 그 다음에 20개에서 15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5개고 1,100원이니까 5,500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100원에 갖고 있는데 얼마짜리를 샀어요? 1,400원. 그러면 또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에다가 5개니까 15개, 그 다음에 19,500원. 그리고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19,500원을 15개로 나누면 1,300원 나와요. 이렇게 단가가 틀릴 때마다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동 평균법.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요번에 보실 거는 총평균법. 지금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이때는 19,5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총평균법. 그래서 총평균법은 통의 뜻이 토탈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평균을 내는 건데 어떻게 한 번에 평균을 내냐면 매출은 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내는데 한 번에 평균 낸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총평균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0개, 10개, 10개잖아요. 그러면 30개. 그 다음에 10,000원, 12,000원, 14,000원이죠. 그러면 36,000원. 그러면 한 번에 평균 내면 1,200원.
그 다음에 몇 개 팔았다고요? 15개. 그러면 15개에 1,200원에서 18,000원. 이렇게 한 번에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통평균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죠. 네. 근데 계산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 자체가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떠드는 것보다 여기 83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이 있죠. 여기가 더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보다는. 왜냐면 저희 시험이 이론이 15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 뒤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 이 파트가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 제일 처음에 이제 미착 상품이라고 있는데요. 미착이 아직 도착 안 한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말 그대로 이제 선적할 때, 선적 시에 매입자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 시에 매입자께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건 이쪽이세요.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도착하면은 뭐 받는 거다? 돈 받는 거다. 네, 이런 형태가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이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요. 보시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건 도착지인데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만약에 뭐 음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음식이 오다가 잘못됐어. 도착 안 했어. 그럼 나는 아직 음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아직은 음식이 도착해서 내가 봐야만 내가 그 물건을 산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보냈어. 근데 음식이 오다가 잘못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걸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사시게 되면은 매입자가 그 음식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 음식이 내게 돼 버리는 거예요. 못 받았어도. 그게 선적지고 그다음에 도착지는 우리가 도착을 해서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건 대부분 도착지예요. 그래서 도착을 해야만 아 내가 이 물건을 구입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적성품. 적성품을 다른 말로 위탁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성품 그러면 항상 두 분이 나와요. 위탁자가 있고 소탁자. 그래서 위탁자는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부탁 받은 사람은 수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적성품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파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이 물건 팔아줘. 그래, 이 물건 팔아주면은 내가 너한테 수수료 줄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보기 쉬운 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거 어, 어, 핸드폰 대리점. 핸드폰 대리점이 가장 대표적인 적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이거를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팔아주는 경우 있죠. 네, 그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시성품. 그래서 이거는 부탁자가 판매하면 그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 대리점에다가 저기 핸드폰 그 통신사 있죠. SK, KT, LG에서 팔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팔아주고 그 대신 이제 그 위탁자한테 뭐를 받는 개념이에요? 수수료. 그래서 뭐 하나 팔면 얼마 이런 식으로 수수료 받는 거를 적송품, 위탁상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송품, 시용품은 요즘 우리가 그 TV 보면서 채널 넘기다 보면은 홈쇼핑 나오잖아요. 그런 그 홈쇼핑에 보시면은 뭐 며칠간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십시오. 네, 이게 있죠. 왜 그렇게 물건을 파냐면은 우리 의심 많잖아요. 저 포함해서. 이 물건 괜찮을까? 설명드렸을 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써보고 사면은 사람들이 일단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켜서 며칠 써봤더니 별로네. 그럼 반품할 수도 있고 며칠 써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파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은 안 가봐서.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건을 뜯으면 그러니까 물건을 뜯어서 사용을 하면 대부분 반품을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십시오.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은 구매 의사를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아니면 저도 이제 가끔씩 홈쇼핑 보다 보면 이거 반품하면 걸릴까?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과일 같은 거 팔 때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과일에 있는 거 뭐 만약에 세 박스가 온다. 그러면 박스당 하나씩 먹는 거는 반품을 받는데요. 그러면 가끔씩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개 먹고 반품하면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뜯어서 먹어보고 괜찮네. 그럼 반품 안 하면 반품할 수 있는 대부분 다 날짜가 있잖아요. 그 안에 반품을 안 하면은 뭐 한 거예요? 구매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시송품, 시용품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상품권.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매출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상품권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사고 팔고 하죠. 그래서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뭐죠? 쓰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매출이 아니에요. 왜 매출이 아니냐면 상품권을 팔 거지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 거지 아직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아서 물건하고 교환하면 그때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판매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좀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개별법. 그리고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느린 편은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왜 빨리빨리 나가냐면 한 번 들어서 기억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반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또 거기 개별법 보시면 원가 흐름의 가정, 개별법은 가장 어때요?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다고요? 몇 개씩 계산하니까 하나씩. 개별법이 가장 정확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입선출법. 그래서 거기 선입선출법 보시면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실제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취득한 건데 장점에 저기 좀 봐 주세요. 실제 원가 흐름과 일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이렇게 판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실제 무슨 법으로 팔아요? 선입선출법으로 실제 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냥 재무상태표의 기말 재고 자산은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말 재고 자산이 12월 31일 날 남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언제께 남는 거예요? 최근 게 남잖아요.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옛날 거를 먼저 파는 거기 때문에 옛날 거 먼저 팔았으니까 최근에 게 뭐예요? 남겠죠. 예, 그 방법을 뭐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시면 세계적이고 객관적이므로 이익의 조작 가능성이 작다.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법으로 파는 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므로 이익의 조작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단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과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입선출법으로 팔면은 이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라고 했었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후입선출법 84페이지. 여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점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재 수익과 현재 원가를 대응. 이거를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팔잖아요. 그러면 현재 원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후입선출법의 뜻이 최근에 걸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도 최근에 산 거고 팔기도 최근에 걸 뭐 한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원가가 뭐가 된다? 대응이 된다. 그래서 둘 다 최근에 거다. 그 뜻입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거기 아래 박스 보시면 제가 우리 외울 거 중에 이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 산출법이 뭐하다 크다.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 산출법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원가 쪽만 후입이 크고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이 크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나눠져 있죠. 제가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쓰면 이동평균법, 그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면 총평균법이라고 했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네, 85페이지.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네, 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거기 보시면 시가의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죠. 매출 원가에서 뭐 한다? 회계 처리한다. 그다음에 주제는 88페이지. 88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매출 체크 하나고 매입
보시면요. 매출 채권은 두 가지. 이것도 그 두 장짜리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온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원 참고할 까지는 읽어주세요. 이면은요, 보시면 거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이 있잖아요. 제가 외상에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그래서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는 위에 거,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상거래,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래가 판매 거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거래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여 상품이 인도되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제될 수도 있죠. 이러한 외상 거래로 거래처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영업의 주목적인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채무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통제 계정, 임명 계정이 있는데 이건 뭐 중요치 않아요.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매매개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법상이고 우리는 회계잖아요. 회계에는 어, 상법상이고 그다음에 받으러음하고 지급어음 요거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받으러음하고 지급어음이세요. 근데 왜 약속어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 그대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속하는 거냐면은 이 날짜 되면 돈 갚겠다 라고 약속한다 그래서 무슨 어음이에요? 약속어음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상법상 그 상품의 매매 대금과 외상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현금이나 수표 이외에 어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음이란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날짜에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한 문헌적, 요식적 유가증권을 말한다.
상법상 어음의 종류에는 약속 어음과 환어음이 있는데 기업에서 사용하는 어음의 대부분은 약속 어음입니다. 그래서 말뜻 그대로 약속하는 어음이세요. 그래서 어음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을 어음, 돈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급 어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어음의 배석. 그리고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뭐는 외우셔도 되냐면 어음의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을 어음이에요. 그래서 배서가 뭐냐면 내가 받았었던 어음을 사용하는 거, 그거를 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저기 뭐냐 어, 아, 수표 다들 써보셨죠? 수표는 이서라 그래요. 그래서 수표 뒤에다가 뭐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걸 이서라 그러고, 그러니까 수표 사용할 때 쓰는 거는 이서, 어음 쓸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서. 그래서 어음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그거 외우셔도 지장 없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추심수수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추심수수료는 뭐냐면 추심이라는 게 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럼이라는 게 돈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직접 가서 받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은행에서 받아줘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신 어음을 받아, 그 어음 받아주는 대신 수수료 내라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주는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련돼서 주는 건데 수수료는 서비스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좌이체 수수료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그에 대해서 수수료 내듯이 추심 수수료, 이 추심이라는 게 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추심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추심 관련돼서는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어음의 할인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매각거래라고 적어주세요.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할인이라는 게 뭐냐면 손해보고 판매하는 걸 할인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할인이라는 게 싸게 파는 거니까. 네. 손해보고 판매보다는 싸게 판매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래요? 할인. 그 다음에 매각거래, 매각의 뜻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게 팔게 되면은 이익 나요, 손해 나요? 손해 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연습장 다들 준비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쪽지 시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지막 시간에 분계 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분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사무용 소모품 15,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모품이 있고 소모품 B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얘는 자산이고 얘는 비용인데 둘 다 쓰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1년 안에 사용할 때 쓰는 거거든요. 요것들은. 네. 1년 안에 소용하는 우리가 이제 써서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자산 처리하시오 그러면 소모
품이 답이고요. 비용 처리하시오 그러면 소모품 B가 답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구입했으니까 차변의 소모품 얼마예요? 15,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샀냐면 현금 주고 샀죠. 15,000원 자산의 감소. 왜냐면 현금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돈이 줄어들잖아요. 다음에 보시면은요. 8번 여기 보시면 전기료하고 수도료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수도 광열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광열비는 수도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기료하고 수도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를 지금 현재 초반이죠. 초반에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를 개정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소모품 쓰는지, 언제 수도광열비 쓰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좀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암기 잘 해놓으시면 시험 보시는데, 그리고 실무에서 업무 보시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뭐라 그런다고요? 수도 광열비 55,000원 비용 증가. 대변의 현금 55,000원 자산의 감소. 보시면은요. 현 9번 상품 40만 원을 매입했죠. 매입하면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상품 4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스표 발행했죠. 당좌예금 40 자산의 감소.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아, 신문구독요. 답 먼저 적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5,000원, 비용 증가, 대변의 현금 5,000원,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11번 상품 40만 원을 매출했죠. 매출하면은 나가잖아요. 나가면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품을 살 때는 그냥 상품이거든요. 근데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 40,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현금 받았죠. 그래서 현금 40. 설명은 드릴 겁니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회계에서는 그 전산회계에서는 이분법이라는 걸 써요. 몇 분법이요? 이분법. 그래서 이분법이 뭐냐면 살 때는 상품 쓰고 팔 때는 상품 매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쓴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되게 다양해요. 뭐 이분법도 있고 일분 단일법도 있고 이분법도 있고 삼분법도 있고 오분법도 있고 칠분법도 있고 구분법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전산회계 쪽에서는 이분법만 씁니다. 그래서 이분법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뭐요? 상품 매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12번. 영업용 응접 세트. 우리 응접 세트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기억하시냐면은 찻잔하고 주전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8만 원에 구입했죠. 근데 우리 찻잔하고 주전자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쓰잖아요. 그래서 비품 처리할게요. 비품 18만 원. 그러니까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는 1년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로 보시면 되세요. 사용 기간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월말에 주기로 했는데 외상이잖아요. 외상에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미술금, 미지급금. 그래서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고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고. 그래서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미지, 급금 18만 원, 부채의 증가 참고하시고요. 네, 13번.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분개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3번 보시면 상품을 매출했죠? 그래서 상품 매출 60 수익의 증가. 그다음에 예상으로 팔았잖아요. 예상으로 판 거 뭐라 그래요? 예상 매출금 60 사전에 증가. 사이사이에 하실 만한 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14번 보시면요. 예상 매입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40, 그다음에 차변의 예상 매입금 40 부채의 감소. 그래서 돈 갚으려고 현금으로 줬잖아요. 네. 15번 보시면요. 예상 매입금 25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죠. 그래서 수표 발행하면은 무슨 예금이라고요?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당좌 예금 25만 원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입금
25만 원 부채의 감소. 그다음에 정리하시고 16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16번 비품을 처분했잖아요. 처분했으니까 나가죠. 그래서 대변의 비품 35만 원. 그다음에 차변의 현금 35만 원. 자산의 증가. 왜냐면 돈 받았으니까 늘어나죠. 네, 이거 사용 중이던 비품을 15만 원에 처분했죠. 그래서 15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뭘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비품 15만 원. 그다음에 차변의 외상이잖아요. 근데 비품은 파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거니까 미수금 1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18번.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50,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2만 원,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대변에 어음으로 줬죠. 지급어음 48만 원의 증가.
19번 보시면은요. 장기대여금 10만 원과 이자 1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1만 5천 원 자산의 생각. 그다음에 돈 왜 받았나 봤더니 단기 대여금 있었죠. 10만 원 자산 감소. 왜냐하면 대여라는 게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받았으니까 받을 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받는 이자, 이자 수익. 수익이라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로 돈 벌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번. 당기차입금 1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분개할 때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몇 번 더 할 건데요.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쉬운 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 먼저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표 발행했잖아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이 13만 원. 통장이 돈 줄어들었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차변에 보시면은요. 돈 빌려준 걸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10만 원 부채의 감소.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3만 원 비용의 증가.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대금 중 30만 원은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40. 그다음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30. 그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10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22번 풀어보세요.
22번 보시면은요. 영업용 컴퓨터 200만 원을 구입했죠. 그러면 우리 영업용 컴퓨터는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기품. 왜냐면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사용하죠? 그래서 기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 중 120만 원은 현금 줬대요. 그래서 200 주고 샀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120 줬죠. 자산의 감소. 나머지 80만 원은 월말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80제의 증가. 그다음에 23번.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그다음에 대금은 약속금으로 하다. 그래서 돈 받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면 무슨 어음이요? 받으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럼 50 자산 증가. 그다음에 왜 돈 받았나 봤더니 상품을 뭐 하셨죠? 매출하셨죠? 그래서 상품 매출 50 수익 증가. 네, 24번. 상품 매매 중개 수수료 4만 원을 뭘로 받으셨어요?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4만 원,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어, 수수료 때문에 돈 받았죠? 네, 돈 받는 거는 수수료 수익, 수익의 증가. 보시면은요, 어, 아까 이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 주면 이자 비용처럼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수수료 주면 수수료 비용.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세요.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25번 한번 써보세요.
25번 보시면 상품 70만 원을 매출했죠? 그럼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70. 네. 지금 중 40만 원은 현금 받았죠? 그래서 현금 40.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은 30.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또 풀어보세요. 26번. 보시면 26번 상품 매입했죠? 그래서 상품 30. 그래서 들어오면 사변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본게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고요. 초반에 시간 나실 때 답하고 지문 읽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를 확인하냐면은 이거는 어떨 때 차변했을까? 그다음에 이거는 어떨 때 대변했을까? 이런 거 확인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20만 원은 어음으로 줬죠. 지급어음 29의 증가. 그다음에 잔액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죠. 그래서 미지급금 10만 원, 부채의 증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외상이죠. 미지급금을 썼냐. 외상 매입금이 맞아요. 왜냐면 상품이라 상품은 파는 거잖아요. 네, 27번. 사무용품 4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3만 원은 현금 주고 잔액은 일주일 후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사무용품 몇 년 안에 써요? 1년 안에 쓰잖아요. 우리 1년 안에 쓰는 걸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 얼마 주고 사셨어요? 4만 원.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3만 원은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 3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 만 원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10,000원 부채의 증가. 오늘은 여기까지 풀고요. 나머지는 내일 풀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잘 외우시고요. 여기까지 마린까지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이따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